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64편 실성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놀지왕. 신라의 제18대 임금인 실성 이사금 시기의 역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 405년에 벌어졌던 왜군과의 전쟁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왕마마, 지금 왜적이 명화성을 침범하여 싸웁니다. 뭐라? 왜적이 명화성을 침략을 해? 그래서 어찌 되었는고? 명화성을 지키던 우리 수비군이 대항하자 승산이 없다 생각했는지 군사를 물려 패수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들을 그냥 도망가게 두면은 또 언제 전열을 정비해서 우리 신라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느냐? 아니 되겠다. 함부로 우리 신라 땅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줘야겠다. 진이 직접 적군의 퇴로를 차단하여 잔당을 물리칠 것이니 기병들은 나를 따르라. 실성 이사금 4년 4월에 왜적들이 명활성으로 쳐들어왔다. 왕은 친히 기병을 거느리고 독산 남쪽으로 나가 요충지에 복병하고 있다가 적을 격파하고 3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명활성의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경주 권역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왜가 이 시기에 신라를 침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성 이사금 원년 3월에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내무랑의 아들 미사은을 볼모로 보냈다. 실성 이사금은 즉위하자마자 전왕이었던 내무랑의 아들 미사은을 바다 건너 외국의 볼모로 보내면서 화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볼모를 보내면서까지 화친 관계를 수립했던 그 왜가 인지를 보낸 지 3년 뒤에 바로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충남대 인문사회연구소 서영교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100개 이상이 넘는 나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다양했고 일본 열도에 있는 세력들이. 그리고 그들 우리가 왜라고 불렀지만은 그들은 자신이 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성이 인지를 왜 어느 나라에 구주에 있는 어떤 나라에 보냈다 치더라도 일본 그 혼슈 그러니까 본섬이죠. 본섬에 있는 왜들이 신라를 침공할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높죠. 완전 다른 나라니까요. 그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는 우리는 절대 일본을 하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실성왕이 내무랑의 아들 미사은을 볼모로 보내서 화친 관계를 맺은 왜와 실성왕 4년에 명활성으로 쳐들어온 왜는 다른 세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선태 교수는 이 당시에 설령 야마토 세력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현대 국가처럼 국가의 어떤 지배자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처럼 묘사하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변경지대는 굉장히 다중적이어서 이쪽에도 끼고 저쪽에도 끼고 서로 실리적인 상태를 보면서 다중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질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시마나 큐슈 지역에 있던 어떤 세력들 또는 일본의 동해안 쪽의 세력들은 야마토, 오사카 나라 지역의 어떤 실체를 사실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집단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일본 열도의 기내 지역에 터전을 둔 야마토 조정이 어느 정도 강한 세력을 구축해가고 있긴 했으나 그에 속하지 않은 많은 세력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야마토 조정에 속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현해탄을 건너서 약탈을 감행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으나 실성 이사금 시기에 역시 신라 조정으로 하여금 가장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던 세력은 바로 바다 건너 왜였습니다. 실성 이사금 6년 3월에 왜적들이 동쪽 변방을 침입하여 약탈하고 백성 100여 명을 잡아갔다. 그러나 이 정도의 약탈 행위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라조정 전체가 긴장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실성 이사금 7년 2월에 왕은 예사롭지 않은 정보를 입수합니다.
바다 건너 대마도에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 않았느냐? 무슨 일인지 고해보라. 예, 대왕마마. 지금 외인들이 대마도에 대대적으로 군영을 설치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사옵니다. 외인들이 대마도에 대대적으로 군영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대마도에 군영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신라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왕마마, 소장이 듣기로는 왜적이 군영을 설치하고 병장교와 군량을 대대적으로 비축하기 시작했다 하옵니다. 이것은 필시 우리 신라를 공격하기 위함이옵니다. 우리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영을 설치하고 있다는 첩보를 믿어도 되겠느냐? 대마도에 다녀온 상인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들이 우리 신라를 공격하려고 군영을 설치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사옵니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 침공을 위해서 대마도에 군영을 설치했던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대마도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그런 세력들은 아마 구주에 있던, 그것도 이제 지금의 후쿠오카의 하카다만과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대마도 자체가 중간 기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열도 세력이 한반도를 건너올 때는 대마도를 경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오카에서 이끼섬을 거쳐서 대마도로 가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안전한 항로입니다.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건너올 때 반드시 경유해야 할 곳이 대마도였기 때문에 당시 신라에 침투했던 세력 대부분이 대마도를 경유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대마도에 군영을 설치했던 세력은 규슈 지방의 어떤 세력이었을 것이다. 서영교 연구원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국대 윤선태 교수는 대마도 그 자체 내에 거주하고 있던 세력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신라를 압박했던 가장 중요한 실체가 대체로 대마도 규슈 지역, 또 일본의 동해안 지역, 이 셋 중에 하나인데요. 대마도가 그래도 가장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마도는 후대의 왜구, 고려에서 조선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왜구의 집단, 중심 거점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전쟁이 벌어졌고, 신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교역도 하고 동시에 전쟁, 약탈, 이런 다양한 어떤 측면들을 갖고 있던 집단들이 뒤섞여 있는 거죠. 외인들이 신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대마도에 대대적인 군영을 설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라의 도성이었던 경주 인근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군사를 사열하고 그랬어야 옳을 것 같은데, 실성왕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방책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은 대마도 군영의 왜적들이 우리 신라로 쳐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데서야 이게 어디 말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이옵니까, 대왕마마? 저들이 우리를 습격하려고 도모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상 그저 대문 앞에 창칼을 들고 적이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적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병을 뽑아서 적들의 군비를 격파해야 하지 않겠느냐? 대왕마마, 정령 군사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대마도의 왜적을 무찌르자는 말씀이옵니까? 당연히 그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 실성 이사금이 대마도 정보를 주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서울시립대 이우태 교수와 동국대 윤선태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상 대마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입할 때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대마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대마도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침입하는 데 앞장을 섰고요. 그 이전에도 항상 무역에 있어서도 그 중간 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대마도였습니다. 실제 부산에서는 대마도가 보이고 대마도에서는 이끼도를 통해 가지고 규슈 지역으로 바로 한눈에 보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도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보고 항해할 수 있는 그 전진 중간 기지가 대마도였기 때문에 대마도는 항상 한반도를 침입하는 보급 기지가 되고 중요한 군사 기지가 되는 것이죠. 한반도에서는 왜구의 침입을 막으려면 스시마 지역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반도로 들어오는 중요한 항구, 기착지들 이런 것들을 봉쇄할 수 있는 거죠. 스시마의 왜구들이 항상 스쳐서 한반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신라의
약탈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는 스시마를 정벌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궁색한 방어 전략들 이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방어 전략 또는 오히려 방어라기보다는 외구의 소굴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꿔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성 이사금의 대마도 정벌 계획은 실현됐을까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실성 이사금의 대마도 정벌 계획은 서불한 직책을 가지고 있던 미사품이라는 인물이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반대의 변은 이렇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군사는 그 자체가 흉기이며 싸움은 위험한 일이라 하였사옵니다. 더구나 큰 바다를 건너서 외인을 정벌하다가 만일 승리하지 못한다면 뒤늦게 후회해도 그것을 바로잡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의당 험한 것에 의지하여 요새를 설치하고 있으면서 적들이 침입하면 방어하다가 우리가 유리할 때 돌진해서 적을 사로잡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옵니다. 이것은 이른바 유인할지언정 남에게 유인당하지 말라는 법칙과 같으오니 그렇게 하는 것이 상책인가 하옵니다. 대마도 정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대왕마마. 거두어 주시옵소서 대왕마마. 알겠느니라. 경들의 말을 따를 것이다. 이보다 100년 남짓 전인 유래이사금 12년에도 잦은 외구의 침입에 시달리던 신라 왕은 군신들에게 외국 정벌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다가 서불한 홍권의 반대에 부딪혀서 철회합니다. 그 당시 외국 정벌이 무모하다는 이유로 내세운 주된 이유가 바로 신라군은 수전에 약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성 이사금의 대마도 정벌을 반대한 서불한 미사풍의 발언 중에 그런 표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엇비슷한 사유를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이 사실 외구 집단이라는 게 수전에 굉장히 강하죠. 근데 신라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이 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들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신라의 어떤 많은 힘들이 고갈될 것이고 그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신라가 지금 고구려한테도 지금 예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백제와 가야와 일본의 어떤 열도의 어떤 이 연결 관계들도 신라에게는 위협적인 그런 존재인데 서기 412년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서 또 한 번의 인질 외교가 이루어집니다. 실성 이사금 11년에 왕은 내물 이사금의 아들 보코를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다. 실성 이사금이 재위하자마자 전왕인 내무랑의 아들 미사은을 외국에 인질로 보냈는데 11년이 지나서 내무랑의 또 다른 아들 복호를 고구려에 인질로 보낸 것입니다. 실성왕 자신이 고구려의 볼모로 가 있다가 돌아와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은 볼모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때에 이르러서야 고구려가 새로운 인질을 요구했을까요? 글쎄요, 인질의 파견은 대개 보면 상대편의 요구가 있어야지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인질의 파견에서 상대편이 요구하는 것은 상대편 왕과 가까운 친척들을 요구하는 것이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족 가운데서 한 명을 인질로 보내는 것은 늘 있던 일이고요. 그것은 사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라의 왕으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 또는 정치적 라이벌과 가까운 형제들을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인 견제도 하고 또 고구려 요구에도 부응하는 그런 이중적인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구려는 서기 400년의 신라 구원 전쟁 이후 신라의 군사를 주둔시키는 등 신라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처지에서 왜 새삼스럽게 인질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고구려 측에서 아예 내무랑의 아들인 복호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 아닐까요? 고구려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신라 왕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구려군이 신라 영토 내에 주둔하고 있고 우리가 왕으로 천거했던 실성왕이 아직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실성왕이
우리 고구려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성왕을 우리 의지대로 조종하기 위해서는 신라국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을 이용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전왕인 내무랑 세력으로 하여금 실성왕을 견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나라 일인 바에 뚜렷한 방도가 있겠습니까? 인질 외교를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아니, 그럼 실성왕의 자제를 우리 고구려에 보내도록 압력을 넣어서 볼모로 잡아두자는 말씀입니까? 하하. 하기야 그렇게 되면 실성왕이 쉽게 우리 고구려를 배반하지 못하겠지요. 아닙니다. 내무랑의 자제를 볼모로 요구해야 합니다. 아니, 내무왕은 이미 죽었고 그 세력을 누르고 실성이 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성왕의 자제가 아니라 죽은 내무왕의 자제를 볼모로 요구한다고요? 우리가 내무랑을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은 반대편인 실성을 볼모로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볼모로 확보하고 있던 실성을 보내서 내무랑의 후임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무왕의 아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가 실성왕이 우리 고구려의 반기를 들려는 기색을 보이면 그 볼모를 신라로 보내서 왕권을 차지하게 만들자, 이런 말씀.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에서는 내무랑의 자손을 볼모로 보내도록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실성왕은 자신의 친자식보다는 전왕인 내무랑의 아들을 보냄으로써 왕권을 노리는 위협 세력을 떼어내버릴 계산을 했겠죠. 실성은 아직 고구려를 신라 내부에서 몰아내거나 반고구려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의 신라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변화시키는 가운데에 아까 말했듯이 일본과의 우호도 맺고 또 미사안도 일본의 인질로 보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기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실성이 즉위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여전히 고구려의 힘이 들어와 있어야만 신라의 내부에서 실성이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무랑 세력의 보코를 보내어서 미사은에 이어서 내무랑의 아들 보코를 고구려의 볼모로 보냄으로써 내부 정적의 힘도 약화시키고 고구려와의 친선 관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신라의 실성왕은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자, 이번에는 경주의 지명 하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실성 이사금 12년조에는 이런 내용의 기록이 올라 있습니다. 실성 이사금 12년 8월에 구름이 낭산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누것과 같이 보이고 향기가 매우 무성하게 퍼지며 오랫동안이나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실성 이사금이 군신들에게 말하였다. 오호, 이는 반드시 하늘에서 설령이 내려와서 노는 곳이니 그곳은 응당 복을 받은 땅일 것이다. 실성 이사금은 그 뒤부터는 아무도 그곳에서 나무를 베지 않도록 금하였다. 경주 낭산에 대한 설명인데 백과사전과 향토의 지리를 소개한 책자에 소개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1968년 12월 13일 사적 제163호로 지정되었다. 면적 82만 6,396제곱미터, 높이 108m이다. 남북으로 길게 누에고치처럼 누워 남쪽과 북쪽에 봉우리를 이루었고 허리는 잘록하여 야산처럼 낮고 부드러운 능선을 이루고 있다. 낭산의 낭은 이리 낭자인데 따라서 원래 이리산이었다고도 한다. 이리는 북방 민족들이 섬기던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 낭산이 신령한 산으로 여겨지는 데는 이리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의 사상적 배경이 깔려있지 않았는가 한다. 한편 원래 이 산에 이리가 살고 있었고 그 이리에 대한 토템으로 그들을 신령시하여 보았기 때문에 이 산이 영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실성 이사금조에 나오는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였다는 기록은 토템 대상인 이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경북대 이문기 교수는 실성 이사금조에 나오는 그 낭산을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에 소도가 있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백제의 종교를 탐색하면서 소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죠. 삼국지 위서동이전 한조의 일부 기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에 따라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벼룹이 있으니 그것을 소도라고 한다. 그곳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도망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는데 이처럼 소도는 어떤 권력도 미치지 못했던 종교적인 치외법권이었는데 경조의 낭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경주를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면 경주 남산뿐만 아니라 이리낭자의 낭산에도 한번 들려보시고 그 모습이 정말로 이리가 누워있는 모습과 흡사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라의 제18대 임금이었던 실성 이사금의 사망과 관련된 기록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실성 이사금 15년 3월에 동쪽 해변에서 큰 고기를 잡았는데 뿔이 있고 그 크기가 수레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컸다. 5월에 토암산이 무너지고 샘물이 3길이나 높이 치솟았다. 삼국사기에서 임금의 사망 관련 기록 바로 앞에 이런 이변 기록들이 배치된다는 사실 정도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닌 게 아니라 실성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실성 이사금 16년 5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실성왕이 죽었으니 그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이 즉위했다는 기록이 등장하겠죠. 신라의 제19대 임금은 눌지왕입니다. 그런데 제18대 실성왕에서 19대 눌지왕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아니, 순조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신라의 왕권 승계 과정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혈참극이 빚어졌던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선 삼국사기의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죠. 내무랑은 제위 37년에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다. 그런데 그 실성이 돌아와서 왕이 되었다. 그는 전왕인 내무랑이 자신을 외국의 볼모로 보낸 것을 원망하여 내무랑의 아들을 죽여서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였다. 실성은 사람을 고구려에 보내서 잘 아는 사람에게 비밀리에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우리 신라를 방문하면 짐이 내무랑의 아들인 눌지에게 명하여 그대를 맞이하라 할 것이다. 그대는 눌지를 보거든 즉시 그를 죽이도록 하라. 실성왕은 곧 눌지에게 명하여 고구려에서 오는 손님을 나가 맞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고구려 사람은 중도에서 눌지를 만났으나 그의 용모와 기상이 단아하고 군자의 기풍이 있으므로 눌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대의 국왕이 나로 하여금 그대를 죽이라 하였기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대를 직접 보니 실로 죽이지 못하겠소이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 신라에 가지 않고 이 길로 고구려로 되돌아가겠소. 히랴! 그 말을 전해들은 눌지는 이를 원망하여 도리어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사건의 전말은 이상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실성왕이 자신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던 내무랑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서 내무랑의 아들 눌지를 죽이기로 작심하고 전에 인질 생활을 할 때 사귀어두었던 고구려 사람을 동원하여 청부 살인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오히려 눌지에게 살해되고 말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기록된 사건의 내용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이른바 내물왕계와 실성왕계의 권력 다툼, 그리고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등을 참고하여 다시 구성하자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선 실성왕 말년에 왕이 측근들과 함께 비밀 회합을 갖습니다. 갈수록 기력이 쇠하니 이제 나도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구나.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어찌 그런 망극한 말씀을? 내가 너희들을 은밀히 부른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 종사가 어찌 될 것인지 걱정이 돼서 그 대비책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 옥좌를 누가 물려받을 것 같으냐? 그야 마땅히 대왕마마의 왕자님께서. 내무랑 쪽 사람들이 내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을 그렇게 호락호락 용인할 것 같으냐? 하기는 그것이 걱정이옵니다. 미사은과 보코를 외와 고구려에 인질로 보냈다고 하지만 그들의 형인 눌지가 버티고 있는 형국이니. 더구나 그들은 내가 미사은과 보코를 나라 밖으로 인질로 보낸 저자를 원망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것이야. 대왕마마, 후환은 미리 없애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후환을 없애다니 눌지를 죽이자는 말인가? 쉿! 조용히 하게. 대왕마마, 눌지를 죽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옵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니라. 하오나, 전왕인 내물왕을 추종하고 눌지를 따르는 세력을 무시할 수 없사옵니다. 고구려를 이용해야 할 것이옵니다. 고구려는 대왕마마의 편이 아니옵니까? 내무랑이 와병 중일 때 볼모로 가 계셨던 대왕마마를 신라로 오시게 해서 왕위를 잇게 한 사람들이 바로 고구려 조정이었사옵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 허나 고구려에는 보코가 인질로 가 있질 않느냐. 고구려 조정에는 절대로 비밀로 하고 내가 고구려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 감쪽같이 눌지를 해치워야겠다. 내가 서찰을 써줄 터이니 너는 은밀하게 고구려에 다녀오도록 하거라. 이렇게 해서 실성왕의 밀사가 은밀히 고구려에 잠입하여 실성왕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거사 계획을 알리고 돌아왔겠죠. 그런데 실성왕이 철석같이 믿었던 그 고구려의 지인은 그 음모를 장수왕에게 고해버립니다. 자, 이제 고구려의 조정에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윤선태 교수의 얘기를 듣고 계속하도록 하죠. 내물이 죽고 난 다음에 실성이 즉위되는 과정에서도 고구려가 먼저 내물이 죽기 전에 한 1년 전에 실성을 볼모에서 해제해서 신라로 들여보내고 거기에서 실성에게 힘을 밀어넣어서 실성이 왕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어서 실성이 위태해진다거나 또는 내물계가 더욱더 강성해져서 자기들 사이에 뭔가 왕위 계승이 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고구려가 주도해서 고구려의 후원하에서 또는 고구려의 계획하에서 신라의 내정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왕마마, 신 어명을 받고 왔사옵니다. 신라의 실성이 여기서 볼모로 있을 때 너와 관계가 각별했던 모양이구나. 예, 실성의 처지가 딱하여 가까이에서 벗으로 지냈사옵니다. 헌데 내가 실성왕의 은밀한 제의를 주임에게 발설하는 것은 친구 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 아니겠느냐? 대왕마마, 신은 고구려의 백성이었고 대왕마마의 신하이옵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헌데 너는 이번 일을 어찌 처결했으면 좋겠느냐? 이번이 신라를 영원히 우리 고구려 휘하에 둘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옵니다. 신라 조정을 우리 수중에 거머쥘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렇다면은 어찌해야 우리 고구려의 이익이 되겠느냐? 신라왕 실성은 예전에 볼모로 와 있던 그 실성이 아니옵니다. 실성 왕의 당부대로 신이 눌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내무랑을 추종하는 세력은 그 힘이 약해져서 더 이상 실성왕 세력을 견제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성해진 실성왕 세력이 우리 고구려의 그늘을 벗어나려고 할 것이옵니다. 내가 주임과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구나. 황송하옵니다, 대왕마마. 그렇다면은 어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으렸다. 예, 대왕마마. 눌지로 하여금 실성왕을 제거하도록 하겠사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 실성왕에 대한 고구려 조정의 생각은 실성이 볼모로 잡혀있던 16년 전의 그것이 아니었는데, 실성왕은 그런 변화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눌지를 죽여달라는 은밀한 부탁을 받은 고구려의 관리가 거꾸로 눌지에게 실성왕의 음모를 알려주었고, 그 소식을 들은 눌지는 이런 내 두 아우를 외국의 인질로 추방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고구려의 자객을 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다니! 비록 왕이라고는 하나 내 결탄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가자, 국왕의 목을 벨 것이다. 실성왕은 고구려에 오랜 기간 동안 인질로 있으면서 고구려 세력들과 상당히 친하게, 또 정치 담당자들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고구려 세력들을 자기 편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정치적인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눌지왕을 제거하게 되면 자기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 강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입장에서 본다면 실성은 이미 과거의 인질이었지만 이제는 상당한 세력을 가진 왕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성왕보다는 자기네의 현재 인질로 있는 그 복호의 형인 눌지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자기의 세력을 더 강하게 신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하게 내무랑계와 실성왕계의 왕권 다툼 차원만이 아니라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해야겠죠. 윤선태 교수는 이때 눌지가 실성왕을 제거했다기보다는 신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의 군대가 실성왕을 제거하고 내무랑의 아들인 눌지를 즉위시켜서 신라 왕실을 계례 정권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럼 이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실려있는 눌지왕의 즉위 기록부터 검토하기로 할까요? 눌지 마립관이 즉위하였다. 김대문은 이렇게 말했다. 마립이라는 것은 방언인데 말뚝을 뜻한다. 말뚝은 곧 말뚝표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자리를 정하여 두는 것에 비한 것인데 왕말뚝이 임금이 되고 신하들의 말뚝이 그 밑에 나열되어 있게 되므로 이를 이름한 것이다. 마립이니 말뚝이니 왕말뚝 따위의 생소한 말들이 등장해서 어리둥절하시죠.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건국 초기 때부터 동명성왕, 유리왕, 온조왕 하는 식으로 임금의 호칭을 왕이라고 불렀으나 신라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혁거세, 차차웅, 이사금 하는 식으로 왕의 호칭이 변화를 보이다가 눌지왕 시기에 이르러서는 마립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신라 선덕왕 때의 유학자였던 김대문이 마립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말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삼국사기 원문에는 말뚝을 나타내는 말뚝골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혹은 왕이라는 호칭 대신에 궐, 즉 말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니
조금은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경북대 이문기 교수와 서울시립대 이우태 교수의 설명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궐의 표시가 있는 간이라는 의미로 마립간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 익제 이재현의 여공패설에 보면은 조금 부연 설명을 해 놓았어요. 임금과 신하가 같이 모였을 때 말뚝을 세워서 임금의 자리로 삼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시대에 여러 국왕과 신하들이 한꺼번에 모일 때 각각의 자리를 표시하는 일종의 말뚝과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말뚝에 국왕이 아마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뜸가는 자리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간이라는 족장을 모두 간이라고 불렀거든요. 모두 똑같은 간이라는 입장에서도 간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간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몽고의 경우에 징기스칸이라 그런 것이 칸 중의 칸이다라는 뜻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관 중에서도 우두머리의 간이다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대장군 또 대족장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강한 통치권을 가진 그런 세력이 등장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립간 시기부터 실질적으로 신라는 고대 국가로서 출발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복궁 근정전 앞의 마당을 둘러본 사람이라면 정일품, 정이품, 종일품, 종이품 하는 식으로 벼슬아치들이 서열을 문반과 무반으로 나눠서 표시해놓은 품계석을 구경했을 것입니다. 그 품계석들은 관료들이 근정전에서 거행되던 국가의례에 참석할 때 등급에 따라서 도열하던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그 품계석을 신라에서는 궐, 즉 말뚝으로 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립간은 여러 간, 즉 족장들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임금을 으뜸가는 말뚝이라는 의미의 마립간이라고 칭했다는 것은 아직 확실한 왕권 국가가 확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임금은 다른 족장들보다 약간 지위가 더 높은 존재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기와는 달리 내무랑 때부터 내물 이사금이 아니라 내물 마립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물 마립간 시대에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가 등장을 했다가 실성황대에 일종의 복고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사금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다가 눌지마립간대에 부활했다라고 보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그쪽을 따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삼국사기와 유사에서 마립간을 칭한 왕을 달리 기록한 이유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신라에서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왕의 호칭을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등으로 부르다가 내무왕 혹은 눌지왕 시기에 와서 마립간으로 부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서간이나 차차웅은 임금의 제사장적인 성격을 나타낸다고 하고, 이사금은 나이 많은 원로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뀐 것은 단순히 임금에 대한 호칭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신라가 국가 발전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뜻할까요? 이사금의 의의에 대해서, 말뜻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승자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단순한 계승자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대수장이라는 소위 간중의 간이라는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졌으니까 이것은 왕권의 성장, 강화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용어이고, 마립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신라 사회는 서서히 집권 국가 체제로 발전해가는, 단순하게 임금의 호칭이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 신라가 본격적인 왕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문기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기 신라의 왕정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혈 사태를 빚으면서 왕위에 올랐던 눌지왕, 즉 눌지 마립간이 어떻게 정사를 펼쳐나가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눌지 마립간 2년 정월에 왕은 친히 시조묘를 배알하였다. 이때 왕의 아우 복호가 박재상과 함께 고구려로부터 돌아왔다. 이해 가을에 왕의 아우 미사은이 외국으로부터 도망하여 돌아왔다. 눌지 마립간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에 전왕인 실성왕에 의해서 고구려의 볼모로 보내졌던 눌지왕의 동생 복호와 외국에 볼모로 갔던 또 다른 동생 미사흔이 신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형인 눌지가 신라왕으로 등극하자 고구려와 외에서 볼모로 데리고 있던 두 동생을 그냥 풀어서 보내줬을까요? 그런데 외국에 가 있던 미사은은 도망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에 가 있던 복호는 정상적인 애교 교습을 통해서 신라로 왔을까요? 눌지 마립간 시기의 시세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여부는 이쯤에서 일단 멈추기로 하고 눌지왕의 두 동생이 신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을 본격적으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지왕의 두 동생인 복호와 미사은이 고구려와 외국으로부터 신라로 돌아오게 된 내력은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열전편과 삼국유사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복호와 미사은이 신라로 귀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박재상인데 그 때문에 삼국사기 열전편의 박재상전에 올라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과정을 소개하기로 할까요? 우선 복호와 미사은이 고구려와 외국에 가게 된 과정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열전편 박재상전에 소개되어 있는데 삼국유사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17대 내무왕이 즉위한 지 36년째 되던 해에 외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 대왕마마, 저희 임금께서 대왕마마가 신성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에게 백제의 죄를 고해바치라고 하시었사옵니다. 원컨대 대왕마마께서는 왕자 한 명을 보내시어 우리 임금께 성의를 표시해 주시옵소서. 이에 내무왕은 셋째 아들 미해를 시켜 왜국을 예방케 하였다. 미해는 그때 나이가 10살이라 말이나 행동이 아직 미숙하였기에 시중 박사람을 부사로 삼아서 보냈는데 외왕이 붙잡아 두고서 30년 동안이나 보내지 않았다. 삼국유사에는 미사흔을 미해라고 적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인질로 간 복호 역시 삼국유사에서는 보해라고 삼국사교와는 달리 적고 있습니다. 눌지왕 즉위 3년에 이르러 고구려의 장수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가 말하였다. 우리 고구려 임금께서 대왕마마의 아우님 되시는 보혜가 지혜와 재주가 특출하다는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그와 친해지고 싶다고 간청하였사옵니다. 부디 보내주시옵소서. 그러자 왕이 이 말을 듣고 이 일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화친하여 통례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겨 보혜를 고구려로 가게 하면서 대신 긴모아를 보좌로 삼아 보냈는데 장수왕 역시 그를 억류하고 보내지 않았다. 미사은과 복호가 외와 고구려에 가게 된 과정이 삼국사기와는 상당히 다르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박재상 열전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실성왕 원년에 외국과 화친을 맺을 때 외왕이 내무왕의 아들 미사은을 인질로 요구하였다. 실성왕은 일찍이 내무왕이 자기를 고구려의 인질로 가게 했던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여 그 아들에게 분풀이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외왕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를 인질로 보내게 하였다. 또한 실성왕 11년에 고구려에서도 미사은의 형 복호를 인질로 요구하여 왕이 또한 그를 보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는 외국과 고구려가 실성왕에게 인질을 요구하자 실성왕이 내무왕의 아들이었던 미사은과 복호를 보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의 사신으로 간 미사은과 복호를 외국과 고구려가 돌려보내지 않고 억류해 버린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이문기 교수 얘기입니다. 사신으로 파견돼 온 사람을 억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과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대 사회의 외교 방식 중에 인질 외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외나 고구려에서 인질을 요구를 했고 신라 왕실에서 거기에 응해가지고 왕자들을 각각 외와 고구려로 파견해서 인질 외교가 성립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상대국에서 인질을 보내라고 요구해서 보내는 인질 외교는 보편적인 애교 방식이었으나 사신으로 간 사람을 억류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 대목은 삼국사기 쪽이 신빙성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와는 달리 미사은은 내무랑 때 외국으로 갔고 복호는 눌지왕 때 고구려에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도 당시 내무랑계와 실성왕계의 권력 다툼 상황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라본기에 적힌 대로 둘 다 실성왕이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눌지 마립가는 어째서 즉위하자마자 고구려와 외에 볼모로 가 있던 두 동생을 데려와야겠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눌지왕은 여러 신하들과 국내외 호걸들을 불러 친히 잔치를 베풀었다. 흥겨운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술순배가 세 번째 돌았다. 그때 왕이 눈물을 지으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다. 예전에 돌아가신 내 아버님 내물왕께서는 성심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정사를 살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들을 동쪽으로 외국에 보냈다가 다시 만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또한 내가 즉위한 이래로 이웃나라 군사의 기세가 매우 드세어지고 전쟁이 쉴 사이 없었는데 유독 고구려와 친교를 맺자는 말이 있어 나는 그 말을 믿고 나의 친아우를 고구려에 사절로 보냈더니 고구려 역시 붙들어 두고 보내지 않고 있다. 내가 지금 비록 이 나라 국왕으로서 부귀를 누리고 있다지만 하루라도 두 형제를 잃어버린 날이 없고 동생들 때문에 울지 않는 날이 없다. 만약에 두 아우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당에 참례라도 하게 된다면 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을 터인데 누가 이 일을 꾸며서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이상은 삼국유사의 내용이었고 삼국사기 열전편에는 나의 아우 두 사람이 외국과 고구려 두 나라의 인질로 가서 수년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형제인 까닭에 보고 싶은 생각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지라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눌지왕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양쪽 기록 모두 눌지왕이 애국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이 그리워서 그들을 데려올 궁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를 데려오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정치적인 계산 없이 단순하게 임금의 혈육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그들의 귀한 작전을 세웠을까요? 실성을 제거하고 왕이 된 눌지로서는 우선 인질로 가 있는 동생들을 데려와야지만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생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는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인 채통이 서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항상 약세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이들을 데려와서 정치적으로 강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또 물론 여기에는 형제에도 작용했겠습니다만 그런 정치적 목적에서 먼저 인질들을 구출해 오기로 그렇게 작전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왕마마, 볼모로 가 계시는 대왕마마의 두 아우분들을 모셔와야 할 것이옵니다. 특히 고구려의 간섭과 압박을 벗어나지 못한 터에 왕실의 소중한 분이 고구려 조정의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신라가 자주적인 나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그러니 비상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두 분을 모셔와야 하옵니다. 알겠느니라.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구려와 외에 볼모로 가 있는 나우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이전에 임금이 사사로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 잡아서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눌지왕은 고구려와 외에 가 있는 두 아우를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어떤 방법으로 데려오게 될까요?